어머니의 지혜가 나라를 살렸다. 1762년 궁궐안은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한 남자가 뒤주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세자였지만 동시에 왕인 아버지로부터 미쳤다는 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뒤주 밖에서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자신의 아들마저 죽게 될 것이라는 걸. 남편은 뒤주 속에서 죽었지만 그녀는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와 인내, 그리고 한 어머니의 힘에 대한 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여인의 이름은 해경궁 홍씨입니다. 70년을 궁궐에서 살았고 남편의 죽음을 목격했으며 아들을 왕으로 키워냈고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로 역사를 기록한 여인입니다. 1735년에 태어나 1815년에 세상을 떠난 그녀는 조선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시대를 살아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조선 왕조에서 가장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었는지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735년 6월 한양의 한 저택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풍산 홍씨 집안의 A딸이었습니다. 명문가였지만 가난했습니다. 홍봉안의 딸로 태어난 이 소녀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어린 홍씨는 남들이 말할 때 조용히 듣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가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5살, 6살의 아이가 어른들의 대화를 완벽하게 기억해냈으니까요. 이 고요함과 기억력이 훗날 그녀를 살리는 무기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714년 홍씨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궁궐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영조가 손자인 세자를 위해 간택을 실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세자 이선은 10살이었습니다. 같은 나이에 배필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삼간택까지 거친 후 최종적으로 선택된 소녀가 바로 홍씨였습니다. 수십 명의 소녀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그중 가장 어렸던 소녀가 홍씨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소녀들 사이에서 그녀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깊었습니다.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영조는 이 소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눈빛이 그녀를 세자빈으로 만들었습니다. 1744년 2월 초 8일 10살의 홍씨는 세자 이선과 가례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신랑을 사도세자라 불렀습니다. 처음 몇 년은 평온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궁궐의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1750년 9월 22일 그들 사이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산. 훗날의 정조였습니다. 어두운 궁궐에 비친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 아이를 안고 행복했습니다. 젊은 어머니는 아들의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세손이 되고 언젠가는 왕이 되는 모습을.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빛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750년대 중반부터 사도세자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갑자기 화를 내거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이유 없이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옷을 두려워했고 거울을 피했으며 자기 자신조차 무서워했습니다. 역사는 이를 정신질환이라 기록했습니다. 오늘날의 의학으로 보면 조현병이나 다른 정신질환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세자빈 홍씨는 남편의 병을 곁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20살도 안 된 나이에 그녀는 매일 밤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언제 폭발할지, 무엇이 그를 자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아들 이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영조, 사도세자의 아버지이자 조선의 왕은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는 아들이 제대로 된 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자 사이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영조는 완벽주의자였고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이 약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지만 병은 점점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날로 무거워졌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에서, 아들의 안전과 자신의 생존 사이에서 그녀는 어떤 편도 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지만 시아버지는 왕이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고 싶었지만 남편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불가능한 균형 속에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1750년대 후반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사도세자의 행동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궁녀들을 때리고 신하들에게 폭언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영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도 두 파로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자를 보호하려 했고 어떤 이들은 폐위를 주장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저 견뎌냈습니다. 1762년 5월 13일 역사는 이날을 이모화변이라 기록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창덕궁 뒤뜰에 세자가 불려왔습니다. 영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아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왕실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아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영조는 명령했습니다. 뒤주를 가져와라. 신하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뒤주는 쌀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였습니다. 사람을 가두는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커다란 뒤주가 운반되어 왔습니다. 영조는 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들어가거라. 사도세자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뒤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8살의 젊은 남자는 나무 상자 안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27살의 여인은 뒤주 옆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항변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다 애원하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신이 잘못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11살 아들 이산이 저 멀리서 보고 있었으니까요. 첫날이 지났습니다. 뒤주 안에서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이틀째가 되자 목소리는 약해졌습니다. 물을 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아무도 뒤주를 열 수 없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 있었을 뿐입니다.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뒤주 안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5월의 햇살은 뜨거웠습니다. 나무 상자 안의 온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공기도, 물도, 음식도 없었습니다.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1762년 5월 21일 뒤주 안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뒤주를 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그 안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28살의 젊은 세자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은 아들의 목숨을 위협할 터였으니까요.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세자빈도 아니었습니다. 세자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녀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왕조의 유일한 어머니, 11살
세손 이산의 어머니, 그것만이 그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궁궐의 촛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처소로 돌아와 아들 이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1살 아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그것이 아버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날 밤, 한 어머니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직후, 궁궐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세자가 없어진 것입니다. 왕위 계승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영조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후계자는 세손 이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산은 역적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에게 죄를 지어 죽은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왕이 될 수 있을까? 신하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었습니다. 며칠 후 해경궁 홍씨는 영조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처벌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역적의 아내였으니까요. 남편이 왕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 아내도 죄인이었습니다. 조선의 법도가 그랬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심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지키겠다고. 영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늙은 왕은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남편은 죄를 지었다. 나라를 어지럽혔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처단했다. 해경궁 홍씨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희 모자 보전함이 다 성은이 올소이다. 우리 모자가 살아있는 것은 모두 전하의 은혜입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뿐이었습니다. 영조는 놀랐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죽인 왕에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략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원한을 충성심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만약 그녀가 울고 항변했다면 영조는 세손마저 제거했을 것입니다. 역적의 씨를 남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사했습니다. 왕의 처분이 옳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비로 모자가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교묘한 심리전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영조에게 도덕적 우위를 주었습니다. 왕은 옳았고 신하는 틀렸고 왕은 자비로워서 며느리와 손자를 살려줬다는 구도를 만든 것입니다. 영조는 이 구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잘 생각했다. 내 아들을 잘 키워라. 그 아이는 내 손자다. 해경궁 홍씨는 승리한 것입니다. 심리전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지만 아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미래를 확보했습니다. 영조가 내 손자라고 말한 순간 이산의 왕위 계승은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손 이산을 자신의 처소 가까이에 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가르치고 직접 키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할아버지 곁에 아들을 두는 것. 해경궁 홍씨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최선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팔로 아들을 지킬 수 없다면 권력의 심장부에 아들을 두어야 했습니다. 죽일 수 있는 자의 마음속에 아들을 심어야 했습니다. 영조가 손자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들이 안전했습니다. 그래야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이산을 영조에게 보냈습니다. 매일 밤 해경궁 홍씨는 아들을 만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언제 눈을 마주쳐야 하는지, 할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말이 왕을 기쁘게 하는지, 어떤 행동이 위험한지. 그녀는 단순히 왕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자를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사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낮에는 영조 곁에서 모범적인 손자였습니다. 밤에는 어머니와 함께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영조는 손자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계획은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760년대 후반, 궁궐에는 정치적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사도세자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적의 편이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죽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친정 홍씨 일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홍봉안은 살아남았지만 친척들은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벼슬에서 물러났고 어떤 이는 귀양을 갔습니다. 가문의 힘은 약해졌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지혜란 언제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친정을 변호했다면 역적의 편이라는 의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마저 위험해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가족보다 아들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아들의 미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모두를 살리는 길이었으니까요. 1770년 3월 5일, 영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2살의 나이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산, 22살의 청년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묘호는 정조였습니다. 그 순간 해경궁 홍씨는 단순한 어머니에서 왕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대왕 대비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정조는 왕이 되었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그림자가 여전히 따라다녔습니다. 역적의 아들이라는 낙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하고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고 정치를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세력은 강했습니다. 노론 벽파로 불리는 보수 세력은 끊임없이 정조를 견제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세자의 죽음을 거론했습니다. 역적의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정조가 흔들릴 때마다 해경궁 홍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조언했습니다.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누가 조심해야 할 사람인지, 어떤 정책이 반발을 살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지. 그녀는 살아있는 정치 교과서였습니다. 정조는 후에 실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궁중의 예실부터 다른 집의 족보까지 기억하지 못한 바가 없으셨다. 해경궁 홍씨는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의 편이었는지, 어떤 가문이 어떤 이해관계를 가졌는지, 어떤 신하가 신뢰할 만한지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정조의 참모였습니다. 정치적 스승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권력도 없었습니다. 조선의 법도는 여성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조언을 통해, 기억을 통해, 그리고 침묵을 통해. 1770년대 정조의 개혁 정치는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는 장용영이라는 새로운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왕을 직접 호위하는 부대였습니다. 화성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규, 장각에는 젊은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등용했습니다. 정조는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저항이 따랐습니다. 1770년대 후반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조를 암살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1777년 홍구경의 옥사가 터졌습니다. 정조를 보좌하던 측근이 권력을 남용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1786년에는 정조의 이복 동생이 영모를 꾀했다는 혐의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해경궁 홍씨는 늘 중심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홍씨 일가의 한 사람이 영모죄로 처형되었습니다. 정조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었고 신하들의 압력이 컸습니다. 사람들은 해경궁 홍씨가 슬퍼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친척이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정조에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옳으신 일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여전히 왕이라면 우리 집안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개념이 확장된 것입니다. 가족은 더 이상 혈육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그녀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왕위가 곧 가문이었고 조선이 곧 집안이었습니다. 1780년대 정조의 정치는 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개혁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학문이 발전했고 예술이 꽃 피었습니다. 실학이라는 새로운 사조가 일어났습니다. 정약용, 박제가, 이덕무 같은 학자들이 활약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훌륭한 왕이 되어가는 것을, 그토록 바라던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사도세자의 아들이 명군이 되어가는 것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790년 정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양주 배봉산에 있던 무덤을 수원 화산으로 옮겼습니다. 새 이름은 현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묘의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라고, 부당하게 죽은 세자라고. 정조는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복권시키고 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 소식을 듣고 처소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남편의 명예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1795년은 특별한 해였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60세가 되는 해였습니다. 회갑이었습니다. 정조는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장소는 수원 화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곳, 새로운 꿈이 세워지고 있는 곳에서 어머니의 회갑을 축하하기로 한 것입니다. 1795년 윤이월 화성 행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왕과 왕실, 가족, 그리고 수많은 시신아들이 한양을 출발했습니다. 행렬은 장관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구경했습니다. 7일 동안 이어진 행차 끝에 일행은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화성 봉수당에서 회가변이 열렸습니다.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양반부터 평민까지, 남자부터 여자까지, 조선의 모든 계층이 함께 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60세의 여인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얼굴이었습니다. 정조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술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머니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45세가 된 아들은 훌륭한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치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졌고 춤이 이어졌습니다.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화성의 밤은 낮처럼 밝았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33년 전 뒤주 앞에서 무릎 꿇었던 그 여인이 이제 만명 앞에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승리했다는 것을, 살아남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이겼다는 것을.
남편은 죽었지만 남편의 이름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왕이 되었고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역적의 아내가 아니라 성군의 어머니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경궁 홍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승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하지만 진실은 기록하는 자가 만든다는 것을. 지금은 정조가 살아있어서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파들이 다시 역사를 왜곡하지 않을까요? 사도세자를 다시 역적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쓰기로, 자신의 목소리로 진실을 기록하기로, 궁궐 안에서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종이 위에 담기로. 그것이 남편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었고 아들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이었으며 자신의 삶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1795년 말부터 해경궁 홍씨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중록이었습니다. 궁중의 기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밤마다 촛불을 켜고 붓을 들었습니다. 60대의 손으로 40년 전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썼습니다. 10살에 궁궐에 들어온 이야기, 사도세자와의 결혼, 행복했던 초기의 시절, 그리고 남편의 병, 점점 악화되어가는 증상들, 영조와의 갈등, 마침내 다가온 비극, 뒤주, 여드레, 죽음. 한중록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문서였습니다. 전략적 기록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사도세자를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병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동시에 영조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다고, 나라를 위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다고. 이것은 놀라운 균형 감각이었습니다. 남편을 피해자로 만들면서도 시아버지를 가해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비극을 인정하면서도 누구도 악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지혜였습니다. 이것이 70년 궁궐 생활이 가르쳐준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한중록에는 정조의 이야기도 담겼습니다. 어린 새손이 어떻게 고난을 견뎌냈는지, 어떻게 학문을 닦았는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해경궁 홍씨는 아들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역적의 아들이 아니라 비극을 극복한 성군이라고. 글을 쓰는 동안 그녀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상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뒤주의 소리, 빗소리, 아들의 떨리는 손,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록해야 했습니다. 잊혀지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1800년 6월 28일 비극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조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등에 종기가 생겼고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며칠 만에 정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이라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또다시 아들을 잃었습니다. 65세의 어머니는 49세의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조는 왕으로 죽었습니다. 개혁을 이룬 성군으로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울었고 신하들이 슬퍼했습니다. 온 나라가 왕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정조의 아들 11살 순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역사는 또다시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또다시 어린 왕의 보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70대의 몸으로 다시 한번 왕실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몸이 약해졌습니다. 더구나 정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조가 죽자마자 보수 세력이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안동 김씨 일가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정조의 개혁 정책들이 하나둘 폐지되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들이 평생 이루어 놓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침묵했습니다.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힘이 없었습니다.
늙었고 지쳤고 외로웠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계속 쓰는 것, 한중록을 완성하는 것. 1802년부터 1805년 사이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을 여러 차례 고쳐 썼습니다.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후세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붓으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1806년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조의 이복형 은원군의 아들이 영모를 꾀했다는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었고 처형되었습니다. 궁궐은 다시 피로 물들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비극을, 끝나지 않는 권력 투쟁을.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더 이상 놀랄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만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손자 순조를 지키는 것, 그리고 한중록을 완성하는 것. 1814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정에서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정조가 죽은 지 14년 만이었습니다. 순조의 명령으로 사도세자에게 장조라는 묘호를 올렸습니다. 세자가 아니라 왕으로 추존한 것입니다. 역적이 아니라 왕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52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79살의 노인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괜찮았으니까요. 이제는 안전했으니까요. 홍씨 일가도 복권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멀어졌던 친척들이 다시 조정에 등용되었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교지가 내려지던 날 해경궁 홍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1815년이 되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81살이 되었습니다. 몸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 걸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경춘전에서 보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간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70년을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10살에 들어와 81살이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궁궐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화성 행차 때를 빼면 궁궐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감옥이자 집이었고 전쟁터이자 안식처였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붓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중록에 덧붙일 것들, 손자들에게 남길 당부, 후세에 전할 지혜. 그녀의 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녀는 쓰고 있었습니다. 1815년 정월 초였세. 새벽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10살 소녀가 처음 궁궐에 들어서던 날, 사도세자와 처음 만났던 순간, 아들 이산이 태어나던 날, 뒤주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끔찍한 여드레, 영조 앞에서 성은이 올소이다라고 말하던 순간, 정조가 왕위에 오르던 날, 화성 회가변의 불꽃놀이, 한중록을 쓰던 깊은 밤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해경궁 홍씨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70년 궁궐 생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아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한 삶이었습니다. 장례는 성대했습니다. 순조가 직접 상례를 주관했습니다.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참석했습니다. 백성들도 슬퍼했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해경궁 홍씨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녀는 정조 곁에 묻혔습니다. 아들 옆에서 영원히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만난 것입니다. 죽어서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한중록은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왕실 내에서만 익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필사본이 퍼져나갔습니다. 조선 후기 내내 사람들은 이 책을 읽었습니다. 한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궁궐안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한중록은 익힙니다.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궁중회고록으로 평가받습니다. 여성이 쓴 가장 뛰어난 역사 기록 중 하나입니다. 해경궁 홍씨의 목소리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권력 없는 자가 어떻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목소리 없는 자가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 약한 자가 어떻게 강할 수 있는지. 해경궁 홍씨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선을 구했습니다. 지혜로, 인내로, 침묵으로, 그리고 기억으로. 그녀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살아남는 것, 아들을 지키는 것, 진실을 기록하는 것, 그리고 이 단순한 전략이 왕조를 구했습니다. 정조의 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해경궁 홍씨가 정조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정조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지혜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단지 비극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비극을 지혜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힘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무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해경궁 홍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가? 대답은 그녀의 삶 속에 있습니다. 살아남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진실을 기록하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길을 만드는 것. 이것이 해경궁 홍씨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밤이 깊습니다. 궁궐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중록의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 어머니가 아들에게 속삭이는 소리, 살아남으라는 목소리, 기억하라는 목소리, 지혜롭게 살라는 목소리. 어떤 이는 칼로 나라를 지킵니다. 어떤 이는 힘으로 왕조를 만듭니다. 하지만 해경궁 홍씨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지혜와 침묵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왕조 전체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해경궁 홍씨의 이야기입니다. 1735년에 태어나 1815년에 세상을 떠난 80년을 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70년을 궁궐에서 보낸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지키고 역사를 기록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싸우는 것, 진실을 지키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에 희망을 남기는 것. 해경궁 홍씨가 그랬듯이